네, 대표님. 네.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영상 남긴 이유가 네. 제가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. 네.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? 실제로 건화협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건물이나 이런 거를 뭐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도 월세 받고 싶은 분들이 대표님을 좀 많이 찾아오시고 계시는데 고객마다 좀 유형이 다양하고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좀 기준을 잡으면 좋을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. 건물주 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꼭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다들 막연해요. 건물주 된다 그러면 그냥 건물주 되고 싶어요잖아요. 그냥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전제를 먼저 깔면은 건물주 되고 싶다는 건 이제 돈 벌고 싶다는 거죠. 그쵸? 근데 건물로 돈을 벌더라도 크게는 두 가지예요. 내가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시세 차이. 아니면 사서 난 안정적인 월세를 좀 꾸준히 받겠다. 한 크게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. 근데 제가 좀 지향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시세 차익만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입지 괜찮은 것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면 시세가 결국엔 올라가요.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는 거를 기본 전제로 좀 생각을 하고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딱 왔으면 사람마다 컨디션이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. 어떤 거냐? 내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야말로 땅. 예, 땅이 있어요. 건물을 짓잖아요. 근데 자, 그러면 우선 그 얘기부터 할게요. 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, 아예 아무것도 없다. 땅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. 이제 그럼 난 어떤 땅을 선택할 건가요?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먼저 제안을 하나 걸어드리는 건요. 지금 건화협에서도 그렇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서울 내로만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. 아까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면서 시세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입지를 노린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서울 내 그리고 그 서울 내에서도 서울 25개구 중에서 상위 10개구 그걸 먼저 보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그 구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겠어요? 어떤 건물을 짓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. 그럼 건물도 주거형이 있고 또 상가형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주거형은 또 다세대 다가구도 있고, 그리고 또 상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, 또 이거 두 개 혼합형인 상가주택도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 돼요. 알고 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가용자금 쪽으로 제가 구분을 좀 말씀드릴게요. 지금 제가 아까 말한 10개구 내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다 그러면은 한 7, 8억 선에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이거 시드머니고요. 이 건물 총 금액이 아니에요.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. 시드머니가 7, 8억 이하다. 아니면 이상이다. 에서 나의 그 금액을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간다 그러면 15억 원을 갖다가 더 소유를 하고 있다, 소유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의 사이즈, 유형,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달라져요.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금액이 계산이 됐다.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엔 관리적인 측면이에요. 나는 막 째까째까 관리하는 거 너무 싫어요. 아니면 나는 그래도 관리하는 거 다 그렇게 막 일일이 관리하더라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만 있다면 그렇게 다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걸 생각할게요 라고 하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도 건물 유형이 달라져요. 복잡하죠. 복잡한데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. 어느 정도의 마음, 이 정도는 제가 갖고 있고요. 이 정도는 하고 싶어요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이 됐든 상담이 됐든 더 좀 유연하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거는 이제 땅을 비소유한 경우. 그럼 이제 땅을 소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땅을 소유하면은 오히려 땅 소유하신 분들은 또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그 땅이 빈 땅일 수도 있고요. 그 땅에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먼저 빈 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. 왜 지금 의외로 땅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게 놀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빈 땅인데 그 빈 땅도 내가 계획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. 이 빈 땅에다 전 건물을 세울 거예요. 왜냐면 그 땅이 뭐 아까 10개구의 한정일 수도 있지만 10개구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도 이미 뭐 내가 물려받았거나 그런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땅이
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. 그러면은 그다음에 신축을 진행해야 되겠죠. 뭐 디벨로핑이라는 개념이 있고, 그러면 신축을 할 때 이미 땅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 땅을 갖다 팔지 않고 신축을 진행한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을지 그 수요에 따라서, 인근 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 신축을 할 생각은 없어요. 그냥 갖고만 있는데 그냥 놀리긴 아까우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? 그러면 공터를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 공터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. 주차장을 만드는데,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을 만드니까 이 주차장을 용도로 바꾸려고 했을 때 대지와 주차장의 용도가 다르거든요. 그리고 또 가치가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굳이 용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또 주차장으로 승인을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건 좀 알아봐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창고업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. 간이 창고업. 좀 외곽 지역 그런 데 보면은 그 빈 땅인데 컨테이너 크게 갖다 놓은 거 하나 있죠. 아니면 컨테이너를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10평들이 좀 길다란 컨테이너,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물건 갖다 놓고 월 임차료를 갖다가 15만 원, 2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컨테이너가 이렇게 탕탕탕 쌓으면 3층까지도 쌓여요. 물론 더 높이도 쌓이는데 3층 정도까지 쌓고 사다리로 올라가게 하고, 그럼 3층만 해도 15만 원 받으면 한 달에 45만 원이잖아요. 그런 거 두 줄 놔두면은 90만 원이잖아요.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. 우리 공토를 그냥 놀리느니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는 게 낫겠죠. 근데 빈 땅을 활용할게요는 요 정도 얘기인데, 빈 땅을 저는 그냥 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 빈 땅을 어떻게 잘 팔지를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. 하지만 만약에 거기가 입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막 너무 큰 돈 노리면서 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그런 건 있겠죠. 그래도 여기를 갖다가 빨리 팔아서라도 내가 잡은 걸 마련해서 건물을 살 수 있는 땅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죠. 그렇게 볼 수 있겠고, 이제 땅도 소유하고 있고, 그 안에 이제 건물이 있어요. 건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?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나뉘겠죠. 내가 이 건물 유지할 거예요? 아니면 팔 거예요? 나뉘어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저한테 온 이유는 그거잖아요. 돈을 벌고 싶어서잖아요. 그냥 가만히 유지한다 그러면 뭐 절 찾아올 이유가 없고, 이 유지는 하되 분명히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끔 가치를 상승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가치를 상승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마 이걸 아예 부수고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리모델링에 따라서 이게 리모델링도 이게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조그만 소규모 공사도 리모델링이고 대수선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완전히 다 뜯어 고치면서까지 가치를 상승시킬 정도로 내가 이 건물을 유지를 할 것이냐, 아니면 조금 할 것이냐, 아니면 리모델링 안 해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. 근데 임차인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있고, 내가 뭐 명도 같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겠죠. 근데 그걸 하면서도 내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볼 만한 거겠죠. 그리고 또 만약 리모델링도 안 하고 임차인도 변경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건물 자체를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하게 그런 핫스팟이라든지 그런 가운데 그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만 바뀌어도 이 건물을 갖다가 좀 눈에 띄게 바꿀 수 있거든요. 사실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건물 외관을 갖다가, 우리 보통 건물들이 회색 빛깔 아니면은 건물 약간 그러니까 옛날 붉은 벽돌이면 붉은색이 거의 대부분이라며요. 근데 아주 특이하게 여기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다 칠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하지만 또 너무 트렌드로 가면은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잘 고려해 봐야 되는데,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1층에 있는 상가만 좀 특색 있게 싹 바꿔도 이 건물의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. 이런 건 마케팅적인 관점.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근데 이런 것도 다 한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에 금융 가치를 내가 과연 잘 다 썼겠느냐. 그러니까 금융 가치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 건물로 대출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데, 그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. 내가 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일단 다 땡겨 썼어요. 다 땡겨 써가지고 한
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건물인데 대출 50% 정도로 해서 25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. 그게 왜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. 그럼 얘가 50억이 아니라 그 다음에 55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그 대출이 나오는 거는 보통 금융평가 50%는 내년에도 거의 유효하게 똑같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50억에 50%면은 25억인데 55억에 50%면 27억 5천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럼 추가 담보대출을 더 받아서 내가 그 돈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,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대환대출로 해서 대출률을 낮춰가지고서는 내가 이자율을 좀 더 경감한다든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대출 받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오히려 내 땅값이 올라가고 내 건물 가치가 올랐다면은 다시 금융권에 가가지고서는 대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갖다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비용을 낮춰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. 마지막으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. 팔 거예요. 그러면 잘 파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자, 어떻게 하면 빨리 잘 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 걸로 갈아탈지,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 저한테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이 유형이 다일 것 같아요. 이 유형 내에서 한번 잘 고민하시고서는 저랑 또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아니 너무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사실 또 열심히 알아봐서 대표님 만나러 와서 효율적인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건물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포지셔닝이 있고 그 내 포지셔닝에 맞춰서 어떤 걸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오늘 이야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건물을 사실 때 더 큰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